자, 2020년 국제법 9급 9까지 기출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진 문제가 가책형입니다. 가책형을 시험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 총평을 좀 하고요. 그다음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올해 7급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내년 9급도 준비하실 텐데, 그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대략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총평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뭐 잘 아시는 거지만 내년처럼 일반국제법이 18문제, 국제경제법이 2문제, 그 틀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7급 같은 경우는 2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반국제법이 20개, 그리고 경제법이 뭐 5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사법시험이 25개 나올 때 일반국제법이 20개, 경제법이 5개 나왔었거든요. 그 틀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판례가 강화됐죠. 판례가 세보니까 판례가 10개가 나왔더라고요. 판례 10개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판례라든지 처음에는 좀 디테일할 것 같았는데, 제가 다시 그 해설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기본적인 판례였고요. 판례만 나온 것도 있고요. 또 판례가 섞여 나온 것도 있고, 또 판례를 또 올해는 안 나왔는데 판례만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판례를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판례가 섞여 들어가거나 판례만 나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으니까 하나의 판례를 자세히 내기보다는 여러 판례를 4개 선택지에 이렇게 섞어 놓는 경우가 1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 문제가 1개 내지 2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가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다듬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기구, 유엔 헌장 전문기구 보조기관도 조문이 나왔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본 조문을 몰라도 전문기구하고 보조기관의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수 조문 문제는 가트 하나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예측했던 대로 9급에서는 조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7급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9급에서는 판례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커리를 질문하실 때도 제가 그래도 판례까지는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면 조문은 가볍게 봐라 또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내년도 그럴 것 같아요. 조문을 9급에서 아주 국제 결혼 시험에서 상세하게 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7급에서는 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7급에서는 A급 문제들이 조문을 작년 같은 것도 보면은 조문을 디테일하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지는 않은데 A급 문제를 보게 되면 조문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1, 4, 7, 8 이런 그 문제 배정 그 기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1에 해당하는 게 역시 그 전신도법. 그러니까 좀 어렵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냥 그 편하게 어렵게 내는 문제가 전신도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가 환경법. 그래서 그 fair use하고 equitable use하고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트 조문을 자세히, 사실 뭐 FTA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조문을 정확히 읽어놓지 않았으면은 조금 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1478에서 4에 해당하는 걸로 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법도 방공 식별구역이나 비행정보구역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출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4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양에서 선박 관할권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뭐 청취충돌의 킹케이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약간 그 체감 난도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4급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좀 어렵게 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한데 정답은 그 제가 보기엔 좀 뻔하게 기출 범위 내에서 변형을 해서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1이나 4급에 해당하는 그 5문제를 얼마나 좀 잘 이해를 하고 풀 수 있느냐가 올해 시험에서 고득점의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간단하게 좀 해설을 좀 드려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해양법 문제네요. 네.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한 외국 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도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유해한 행위가 뭐냐가 이 해양법 협약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조사활동, 측량활동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사활동, 측량활동. 이게 늘 나올 때에는요, 그 어로활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로활동만 나오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해한 행위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활동, 측량활동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또 통신 방해 행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19조 2항의 전반부는 주로 그 무력 사용에 대한 거예요. 후반부를 잘 암기하셔야 되죠. 오염활동이라든지 오염행위라든지. 그래서 늘 나오던 건데 지금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2번 연안국이나 내륙국이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협약에 따라서 영해에서 외통항권을 향유한다. 관습법상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얘기죠. 모든 국가의 권리다. 그래서 내륙국이죠. 즉 바다가 없는 내륙국도 당연히 무해통항권 자체는 갖는 것이죠. 실제 행사할 수 있는가는 다를 수가 있는데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죠.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영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예, 늘 나오던 것인데 조금 다른 측면을 냈잖아요. 통항세는 부과할 수가 없죠. 통항세는 그러니까 통항 자체를 이유로 한 세금은 부과할 수가 없는데 제공된 특별한 영역에 대한 대가 이건 당연히 부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조문을 읽어놓으면 더 편할 수가 있겠죠. 해양법 협약 조문을 읽어놓았으면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에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다. 아주 기본 논점이죠. 이것을 연안국의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보호권.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서 명시가 되어 있고 참고로 그 통과통항에서는 이런 보호권이 인정되지가 않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B급 문제가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직접 적용성, 수용에 대한 얘기 수용.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수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수용이나 변형의 개념을 좀 풀어서 쓰고 있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나오면은 뭐 조약은 변형하고 어떤 나라는 뭐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면은 단순 암기형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형 문제를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읽혀지시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번에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해서 정해지며 당연한 얘기죠.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즉 국제법 위반 여부는 국제법에 의해서 따지는 것이지 국내법에 의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논점 맞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 사건 몇 번 나왔었는데 몇 회 거르다가 또 나왔죠. 급식조례 사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 그 전라북도 급식조례라고 그러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 최혜국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3조죠. 제3조 사항입니다. 내국민대회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고요. 예, 이것은 정부 조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3조 사항 위반이 아닙니다. 정부 조달 예외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하고 있죠. 가입하고 있으면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 다 가트 3조 사항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부 조달 협정 위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26년 Certain German Interest in Polish Upper Silesia 그리고 어떤 그 상부 실레지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네, 국내법은 국제재판에서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의 그 불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판례를 그 정식 명칭으로 안 내고 뭐 페리니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내는 것이 좀 불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판례를 정식 명칭대로 알고 있고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페렌이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판례의 논점을 알고 결론을 알면 되는 것이지 그런 디테일한 팩트를 알아야 될 것까지 시험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죠.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같이 알아둬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국가 공식 시험인데 중요한 시험인데 판례의 정식 명칭 써준 것 같다. 그래서 아시겠죠?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 규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후속 사건들 예컨대 뭐 아마도 사디오 디알로 이런 케이스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사실이지만 국제재판소가 이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심각한 뭐 오류가 없다면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국가 관할권,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는 보편주의에 따라서 해적선, 해적항공기 재산을 반드시 압수해야 한다. 네, 이 해적에 대한 관할권은 보편주의가 맞는데 임의적 보편관할권이죠. 임의적 보편관할권이어서 압수해야 될 의무가, 즉 관할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영미법계의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가 보충적인 나라입니다. 대륙법계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용하죠. 속지, 속인, 병용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영미법계는 자국민 인도 원칙을 관행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국민의 해외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주의는 피해 국가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요구하지 않죠. 이게 이제 효과주의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보호주의는 자국의 법익이 침해되는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침해됐는가 외국에서 침해됐는가 보통은 외국에서 침해되겠죠. 외국에서 뭐 자국 화폐를 위조하거나 간첩 활동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형사 관할권 행사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형법 제3조를 알아야 되는가 전혀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그 속지, 속인, 병인주의이기 때문에 속인주의도 있고 속지주의도 있고 보편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동적 속인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3조 이것은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여러분들 현혹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4번입니다.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권한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의외로 좀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도 이거 틀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문제 이 법리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점은 영유의사하고 실효적 지배야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영유의사, 효력지배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돌려서 내게 되면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실 때 국제법은 반드시 이해를 요하는 과목이에요. 이해.
1번에 원소유국의 무기는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아니하다. 시효 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항의하지 않는 겁니다. 네, 항의하지 않는 게 뭐냐? 무긴이죠. 무긴. 그래서 사실은 그 항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긴이 있는 겁니다. 무긴. 무기인이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에 선점의 대상은 타국 영토이다. 반대로 되어 있죠. 네, 늘 나오는 거고요.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 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네, 둘 다 어쨌든 지배를 해야 됩니다. 무주지를 지배하든 선점, 다른 나라 영토를 지배하든 시효, 영토 취득 의사가 필요하다. 이건 사실은 모든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법률 행위의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시효도 당연히 영유 의사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4번 영토 취득에서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서 완성이 가능하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실효적 지배를 해야 되죠. 실효적 지배가 뭡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래저래 끝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발견 같은 게 일회적 점유일 수도 있죠. 발견해서 올라가서 국기를 달아놓고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갖고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려고 애를 쓴 건데 사실은 가벼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낚이면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법리를 견고하게 가진 상태에서 평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낚이면 안 됩니다. 낚시질을 굉장히 열심히 미끼를 아주 맛있는 걸 끼워서 넣기 때문에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또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그런 시험장에서 이거 틀린 사람은 봐줄게. 이번만 봐줄게. 자, 1번 국내 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함으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 기출이네 이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국제사법재판소는 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미국 니카라과의 경제원조 중단은 관습법 상통 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래서 그 시혜적 조치의 일방적 중단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요. 간섭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동의, 그러니까 피간섭국의 동의에 기반해서 간섭했으면 간섭입니까? 그 간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되는 간섭법에 되면 동의에 기초한 간섭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말을 돌려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강제를 무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강제는 다른 나라 의사에 반하여 개입하는 것을 강제라고 그래요. 의사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이 되려면 일단 강제해야 됩니다. 그 나라 의사에 반하여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되고요. 헌장 2조 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 유엔도 간섭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헌장 2조 7항 국내 문제 불간섭 의무 판단권자 명시되지 않았대 주로 나오지만 여기는 다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틀릴 수가 없잖아. 1번 늘 하고 2번 늘 하고 4번은 늘 하고 그 3번 애매하다고 그래도 1번, 2번, 4번이 확실하잖아요. 응? 애매한 것도 없긴 하지만은.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 유엔 헌장상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외로 좀 틀렸던데 정신을 똑바로 챙기소. 이것은 전문기구하고 보조기관의 차이점을 알면은 조문이 7조 2항 13조 나 7조 2항 모르는데 13조가 뭐야?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경사리는 전문기구로부터 정기 보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 적절한 조치에는 뭐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경사리가 약정을 체결하잖아요. 약정 체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고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2번 전문기구 활동 분야, 군사 분야가 들어가겠습니까? 안보리가 주로 하는 것인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헌장 제2조 7항에 따라 전문기구는 필요시 동협정의 현장에 따라서 창설될 수가 있다. 전문기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조기관을 할 수가, 보조기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전문기구는 누가 창설합니까? 다 국가들이 하는 국가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리의 약정을 체결을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기구를 어떻게 유엔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재량껏. 국가들이 하는 것이지.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헌장 13조 목적을 위해 설치된 유엔 총회의 전문기구이다. 전문기구하고 보조기관의 차이점을 알면은 금방 할 수가 있죠. 13조를 모르더라도 국제법위원회는 총회의 보조기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 코디피케이션 파트에서 늘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거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오늘 점심 먹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밥은 뭐가 공부하니까 한 숟갈만 드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기본 문제죠. 기출문제 조금 풀어서 낸 겁니다. 국제법위원회 외교적 보호 규정 초안 제8조는 난민의 합법적인 상거주 지국에 이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 행사를 불허한다. 너무 쉽잖아요. 늘 하던 거 아닙니까? 난민 인정을 해준 나라고 그 난민이 상주하고 있으면 난민이 제3국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보호권 발동할 수가 있고요. 난민의 국적국이 가해자면 보호권을 발동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중요한 국제법 규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국제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이죠. 개인의 국제 형사 책임을 인정하죠. 법현주의에 따라서 처벌하고 또 보충적으로 또 ICC에서도 처벌하고 엄청나게 제도화되어 있죠.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국적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중 국적의 발생을 사실상 수용, 방임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국적법 개정해가지고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제법은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가 간 조약을 통해서 이를 금지시킬 수가 있다. 추방은 국가의 영토 주권의 적법한 행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국가 간 조약을 통해서 금지시킬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지까지는 아니지만은 삐규하게 보게 되면 추방할 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뭐 재심 기회를 줘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추방 당하는 것은 또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관련 조약을 통해서 제한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합의가 있다면 금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고요. 8번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푸펜도르프가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왜 학자가 들어갔어? 사상가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고 너무 쉽잖아요. 보세요. 20세기 초까지 다수 국제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은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국가만을 국제법 주체로 봤었죠. 그래서 국제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간의 법 이렇게 했잖아요. 개인은 최소한의 그 해적 같은 경우가 이제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권리 주체, 인권법, 인권 조약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국제기구는 이제 뭐 19세기에도 존재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국가와 동일한 걸로 보진 않았죠. 오히려 법인격도 안 줄 정도로 국가에 비해서는 그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했던 거고요. 유스 겐티움 현재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유스 겐티움은 그 마민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그 당시에도 그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했죠. 국제법이 아니고요.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총론 파트 강의할 때 하도 안 나오니까 이거 뭘 강조를 해서 드려야 되나 했는데 드디어 하나 좀 나와줬네요. 몇십 년 만에. 푸펜도르프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분은 그 옛날 학자들은요 거의 자연법자들입니다. 중세시대 학자들은요 자연법을 강조하죠. 자연법.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 잘 나와 있죠. 자연법만이 법이라고 봤죠. 자연법만이 법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제 그 뭐 그로티우스 정도 와야 자연법이 법이지만 이제 실정법도 국제법에 해당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죠. 예, 이것도 제가 예측했던 방향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세가 출제 기조가요. 국제법에서 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조약이나 판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사상이죠. 아주 총론적인 그 총론 파트에 사상에 들어가죠. 사상. 그래서 그 학설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있다 그랬죠. 예방적 자유권이라든지 또 인도적 간섭이라든지 또 뭐 선언적 효력설, 뭐 창설적 효력설, 국가 승인에 있어서 또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서 여러 학설이 있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학자들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펜하임이 이혼론자인지 이론론자인지 트리펠이 이론론자인지 이혼론자인지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켈젠, 뭐 쿤츠, 페어드로스 이런 분들. 그러나 답은 너무 쉽다는 거죠.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계적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이건 잘 알고 있잖아요. 국제사법은 서배적 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의 특별법에 들어갑니다. 자, 9번 가트 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공부께나 하는 학생들도 이걸 많이 틀렸더라고요. 뭐가 틀렸어? 나 그 답을 보고도 뭐가 틀렸어?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이것은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죠. 복붙 문제라고 제가 말하는데 복붙 문제입니다.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문제 형태가 7급에서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네, 1번 관세동맹 구성 영토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 상거래 규정은 철폐된다. 이게 관세동맹의 영내 요건에 대해서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갔어요. 왜? 어렵게 느끼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2번 자유무역 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 당사자와 무역에 대하여 역외 요건이죠. 역외 요건인데 자유무역 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지역의 형성 이전의 구성 영토에서 적용하는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 아니 된다. 뭐가 틀렸어요? 네, 관세 뒤에 한마디가 들어가야 돼요. 관세 뒤에 그 뒤에 밑에 나와 있는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의 일반적 수준 이게 관세나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은 이렇게 돼요.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은 동지역의 형성 이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이제 경제법 전문가가 들어가서 낸 게 아니고 일반 국제학자 세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경제법 두 개를 내야 되는데 하나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 것 같고 하나는 좀 어렵게 내볼까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약간 좀 그대로 또 기출을 내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복사해서 붙인 느낌.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3번에 이건 절차요건입니다.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 당사자는 신속히 체약 당사자단에 통보해야 된다. 이건 좀 틀려놓고 제 탓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게 가트 24조 규정 자체는 체약 당사자단이 맞아요. 또는 체약국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RTA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RTA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요.
지금 가트 조약 자체를 기반으로 냈잖아요. 그럼 가트에는 그점 그대로 이번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채약 당사자는 맞고요. 이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RTA 위원회가 강요의 사안에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RTA 위원회, 지역 무역협정위원회입니다. 각 채약 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을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답이 잘 모르겠으니까 취한다인가? 취할 수 있다가 아닌가? 이렇게 막 작년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셨던데요. 이 사본도 보니까 조항에 있는 가트 24조 조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478에서 4 정도로 어쩌면 또 이분들은 또 1에 해당하는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제법 개론인데 조문을 그대로 내면 많이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10번 범죄 인도입니다. 이것은 좀 팩트를 좀 알아서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미 연방대법원 알바레즈 맥케인 사건, 맥케인인지 맥체인이 모르겠어요. 맥케인 사건에서 동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게 이제 납치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 계시던데,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언급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알바레즈 맥체인 사건은 납치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 사람을 납치해 와서 처벌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일반적 허용 원칙에 따랐어요. 이게 이제 미국과 멕시코하고 범죄 인도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 인도주의를 거치지 않고 납치해 왔습니다. 근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미국 멕시코 범죄 인도 조약에 납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허용 원칙이죠. 조약에서 금지한 게 아니면 국가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했던 아이만 사건과 마찬가지로요. 납치해 와도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던 케이스예요. 유럽연합의 유럽 체포영장 제도상 범죄 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 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제도 관련 조약이 채택이 되어 있어요. 유럽에서. 유럽연합에는 범죄인도 조약도 있고요. 체포영장 관련 조약도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가급적 조약 당사자 간에는 포괄적으로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 특정의 원칙도 이건 포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 가벌수 원칙도 상당 부분 폐기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한 나라에서 체포영장 발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항공의 납치 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국제범죄는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잘 알고 있죠.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또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인도법을 또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한국을 전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 관행상 그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문장에 없는 이야기를 자기가 덧붙여서 판단하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문장 그대로 풀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바레즈 맥체인 케이스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팩트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완전 B급이죠. 8에 해당하는 것 정도인데요. 그냥 가볍게 그냥 맞춰라 이런 문제죠. 보상과 양어의 정지에 대한 건데요. 권고 및 판정의 합력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 조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비례성이라고 합니다.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에 상응해야 된다. 비례성 원칙이고 보상은 자발적 성격을 띠며 일어나는 경우 대상 협정과 합치해야 된다. 대상 협정과 합치해라 이것은 대체로
주로 그 최혜국 대우를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양어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에 의한다. 뭐 역총의제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 분쟁 해결 제도에서 나온 건데요. 올해는 ICJ가 아마 안 나온 것 같고요. ICJ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쟁 해결 제도에서 이거 나왔는데 중재 판정은 사법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삼척 동자도 알고 있죠. 중재 재판이 법적 구속이 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합니다. 준칙은 당사국 합의를 결정하니까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한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 및 통내다. 예, 뭐 물론 합의하면은 상소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문제가 없어요. 중재 판정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되기도 한다. 네, 이것은 이제 유인구, 견제구입니다. 이건 판례지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카타르 바레인 간 경계백정 사건 보게 되면 영국이 중개를 한 사례가 있어요. 중개. 영국이 중개를 했고요. 그 중개의 결과를 카타르와 바레인 수용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의 중개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ICJ에서 다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중개 자체는 중재가 아니죠. 중개 자체는 중재가 아닌데 중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재 재판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ICJ가 판단했어요. 중개를 했지만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ICJ가 판단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제 판례집에 잘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무관하게 뭐 이걸 틀리면은 오늘 밥을 다 굶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밥 굶는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미안하고요. 자, 안전보장 이사회 이것도 뭐 아주 그냥 B급이죠. 1478에서 8 정도 될 것 같아요. 유엔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 1차적 책임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뭐 시험에서는 또 베타적 책임인가? 베타적 책임 아니다. 니카라과 사건. 안전보장 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으며 당연하죠. 설치된 보조기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해체가 된다. 그 뒤에 이야기는 조문에 없는 겁니다. 없지만은 당연하죠. 내가 만든 거 내가 해체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논쟁이 되는 거냐면요.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요. 유엔군 사령부. 예, 유엔사라고 하죠. 유엔사.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도 있고 유엔사도 있어요. 그 유엔사를 해체할 때 정전협정을 종료시키면 유엔사도 당연히 해체가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유엔사 창설 기초가 정전협정도 있지만은 안전보장이사의 결의가 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유엔사를 해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유엔사가 뭐 안보리 보조기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만든 기구는 내가 해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번에 안보리가 취하는 강제 조치의 경우에 비군사 조치는 반드시 군사 조치보다 현행돼야 된다. 이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비군사적 조치가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를 먼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의제 삽입 회의 정지 휴회 등 절차 사용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에서 결정은 9개 사국의 찬성 투표로서 한다. 이것은 이제 뭡니까? 절차 사항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간단한 문제인데 2번과 4번을 섞었잖아요. 이건 안 나왔던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뭐 절차사항은 9개 맞는데 새로운 의제 삽입, 회의의 정제, 휴회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7, 1, 4, 7, 8에서 7 정도 좀 새로운 논점들을 넣어놓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긴 그래요. 8에 해당하는 것은 기출 거의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7은 조금씩 변형을 하되 답은 쉬운 거. 자, 대응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몇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몇 번 나온 건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렵게 내려고. 대응 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 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이게 제가 몇 번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기 완비 체제 기억나세요? 자기 완비 체제.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나면 되는데 또 심한 말 하기가 애매해가지고. 네, 이게 자기 완비 체제를 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테헤란 영사 사건에서 논쟁이 됐던 거라 그랬죠? 테헤란 영사 사건에서 그 외교관계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요, 외교관계 협약 내에서의 조치만 취할 수가 있고요,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응 조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내가 그 불법 납치를 하고 이렇게 한 게 미국의 위반에 대응하기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자기완비 체제라 봐서 불허했거든요. 이번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한 복구로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이건 외교부 그 국가 책임 초안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응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이건 이제 위반국과 피해국 양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국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죠. 4번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대응 조치가 뭡니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위법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때 법은 조약이든 관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례 원칙의 개념을 정확히 못 잡고 있길 바라고 낸 거예요. 비례 원칙은요, 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도. 같은 규범을 위반하가 아니고 피해받은 정도에 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례성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낸 것이죠. 이 문제도 그 7 정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부가 돼 있으면 너무 쉬운 이야기. 위법에 대해서 위법하는 것이 대응 조치지. 이런 것이죠. 1번 논점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낸 것 같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기완비 체제 논점이 드디어 나왔어요. 15번 항공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2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군, 세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가 원수나 기타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준비된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민간 항공 협약이잖아요. 당연히 국가 항공기나 군 항공기는 적용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제민간항공법은 제가 제 죄악집에 넣어놓긴 했지만은 이걸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요. 중요 조항도 몇 가지 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꼭 보는 조항이 이 조항이죠. 국가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행정보구역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요. 민간 항공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한 제도이며 영공 주권 인정과는 무관하지만 공해 상공으로는 펼쳐질 수가 없다. 이건요, 그 전 세계 모든 공역에 다 적용됩니다. 전 세계 모든 공역을 전부 다 구역을 나눠 가지고 그 인근에 그 관제탑 있는 국가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날아가는 그 맡은 구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게 뭐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공짜는 아니고 이렇게 유상으로 하는 제도죠. 그 비행 정보 구역의 그 취지만 알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3번에 자국의 접속수역 상공을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해당 연항국은 자국의 접속수역에서 선박에 대한 그 동일한 목적 규제를 실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로 선박만 보다 보니까 항공기도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접속수역 상공도 원래는 공공이잖아요. 또 접속수역 그 자체도 원래는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공해에 대한 관할권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하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통제할, 똑같아요. 관세, 재정, 위생, 출입관리, 네 가지 차원에서 바다도 통제할 수 있고 하늘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대부분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며 그 운영 폭이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으므로 일반적 관행에 수립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 얘는 이제 레게 페렌다라고 하죠. 형성 중인 법리. 대 레게 페렌다. FERENDA, 페렌다라고 하죠. 얘도 그 7정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외국 선박에 대한 한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얘도 뭐 그 판례를 잘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을 거 생각이 되는데요. 정치충대 더킹 사건에서 영국 추미러는 정부 선박의 취해법권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취해법권을 부인했어요. 이게 뭐 세관선인가 그럴 텐데요. 제가 해설지에 써놨는데 그 세관선이 취해법권을 갖지 못한다고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취해법권을 부정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세관선에 올라가서 체포한 사건인데 면제와 취해법권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 등의 합립 사유 없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행 중인 선박에 대하여 연합국은 민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예외적인 민사 관할권이 그 세 가지가 있죠.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거, 또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행 중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채무 불이행 선박.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민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MV 사이가 사건, 나의 사랑 MV 사이가 사건이 이제 나왔는데요. 해양법 재판소는 연합국이 배타적 경제 수용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의지에서는요, 이의지법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접속수역법을 이의지에다가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추적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외국 군함이 연합국의 영해 내에서 향유하는 면제에는 연합국이 무해하지 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 면제도 포함이 된다. 지금 요 말은요, 실체법상 면제가 인정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면제는요, 절차법상의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위반 시에 책임이 성립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실체법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로부터 면제된다는 이야기는 실체법상으로부터도 면제된다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절차법으로서로부터의 면제가 되겠어요. 자, 17번입니다. 죄악법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도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한 조약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고요. 새로운 강행규범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이것은 종료의 의미입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경의 단절은 그런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않는다. 외교관계의 존부하고 조약 체결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조약이 아니면은 맞죠. 협약상 조약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국제법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늘 나왔던 그런 B급 논점이 되겠네요. 1478에서 8. 이거 들으신 분은 전화법 도움 안 됩니다. 절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18번입니다. 국제법상 국가 책임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판례들, 그리고 제가 늘 노래를 불렀던 그 니카라과 사건, 데팍토 스테이트 호간 드디어 나왔잖아요. 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에 따른 콘트라 만군의 행위는 미국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 통제만 갖고 안 됩니다. 실효적 통제. 즉, 그 일반적 통제는 오버롤 컨트롤인데 이게 안 되고 effective 컨트롤. 뭔 차이인가? 자금 지원해 준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반정부 활동, 제가 늘 뭐라 했어요? 더 컨덕트를 했죠. 그 활동을 지시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되고요. 네, 1번 뭐 틀린 거 아실 거고요. 이것은 처음으로 낸 문제인데 나올 것이 예측되었던 그런 중요한 논점이고요. 호르조 공장 사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면 금전 배상해라, 뭐 당연한 거죠. 이건 이제 호르조 공장을 질소 공장인데 이걸 몰수했죠. 몰수해서 이미 그 국유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면 금전 배상하라. 가보치코브 나게마르스 사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문제 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긴급 피난으로 만약에 위법성 조각된다고 해도 그 조약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은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87년 예거 사건에서 혁명 수비대원들이 공권력 부재 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공부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문제를 냈던 거, 그 ILC 국가책임처한 제9조, 제가 농담 삼아서 어지라퍼라고 하는 거 있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이 그 혁명으로 이렇게 공권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치안 활동을 하다가 예거라는 사람한테, 미국 사람입니다, 피해를 준 사건인데 요거 그 책임진다고 봤죠. 이게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중대재판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잘 나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란 미국 중대재판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거 사건, 이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예거란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름을 써놨던데 이거 모르더라도 뭐 1번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국제인도법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주로 그 포로하고 민간인 대우 많이 나오고요. 포로하고 민간인 대우 나오고, 제 생각에는 그 국제인도법하고요, 국제인권법 차이 있잖아요. 예, 그거 될 것 같아요. 국제인도법하고 국제인권법하고 차이. 예, 그건 이제 총론적인 이야기면서 기본 개념 묻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강론으로는 그 포로하고 민간인 대우 주로 나오고 있고요. 예, 포로는 폭행,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된다. 포로가 될 때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 여기서는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컨대 결혼을 하거나 예컨대 그런 능력을 말해요. 사법. 예, 사법이 아니라 사법. Private law. 포로들 자신이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영유하지 못한다.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노동을 강제할 수가 있다. 노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일반 사병들은 강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교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그 예를 들면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있다. 그 영화 보게 되면 장교에게 노동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진 공익사업, 요것은 안 됩니다. 군사 목적에 기여하는 노동은 강제할 수 없어요. 노동을 시키거나 강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강제할 수 없다 여부보다는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 요 대목이 틀린 겁니다. 거기에는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국제환경법. 네, 협력의 원칙은 뭐냐면 서로 뭐 국제법 만들 때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고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제공을 하고, 협의에 응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렵게 내려고 예를 쓰셨죠? 198.5조 이렇게 가면서. 근데 이런 것에 낚이면 안 돼요. 그냥 그 죄악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지, 뭐 몇 조까지는. 예, 사연주의 개념은 독일, 여기도 잘못 냈죠. 사연주의에다가 precautionary principle을 써줘야죠. 예, 독일 임미션 방지법 제5조 규정된 포조르게 프린집. 제 책이 잘 나와 있는 얘기죠. 포조르게 프린집까지 나와 있죠. 지속 가능 발전의 세부 원칙이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나왔죠. Intergeneration Equity,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Sustainable Use. 그 다음에 공정한 이용이, 이건 오답을 잡은 게 Equitable Use거든요. Fair가 아니고 Equitable. 형평한 이용. 제가 문을 찾아봐도 이 fair란 말이 안 나오고요. Equitabl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평한 이용으로 이렇게 오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공정, 형평. 근데 그 내용들을 equitable use의 내용을 보다 보면 fair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오답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1이나 4 해당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예, 세계 자연보전 연맹은 국가, 정부기관, NGO, 연구소 등의 회원 자격을 개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표결을 할 때 이 투표권이 차등 배분돼 있더라고요. 국가가 3표인가 그렇고요. 이렇게 차등돼 있어요. 좀 독특한 그 기관이고 1948년인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법 관련해 가지고 매우 중요한 단체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설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 9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준비할 거 많지 않아 보이는데, 첫 번째는 판례. 물론 이제 다 기본적인 해야 되겠지만 판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쓰는 판례집에는 아직 안 나온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는 경제법 판례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가트 판례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격하려면 1이나 4가 중요하거든요. 1에 해당하는 문제, 4에 해당하는 문제. 거기에 이제 판례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합격하려면 판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기출을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출 변형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변형이 됐는지를 감이 와야 됩니다. 꼭 내는 포인트가 있는데 기출을 여러 번 푸셔야 돼요. 한 번 풀면 얼마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감이 와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게 올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보시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요 암기성 문제가 별로 없죠. 숫자라든지. 아마 국제법 개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좀 보면은 법리 이해를 해야 되는 분이 많이 있죠. 기출을 변형할 때 이 수험생이 법리를 이해하고 왔는지 단순 암기를 했는지를 좀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왜 면제를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면제를 주고 있는가, 이렇게 그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법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시험 문제가 막 기출 열심히 풀고 문제 열심히 풀고 대략 이렇게 통밥으로 맞추고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9급도 마찬가지고 9급도. 그래서 막 기출 열심히 풀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촘촘하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옛날하고 문제가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7급을 준비하신 분들 9월 26일 이 4일인가 9월 달에 시험 보실 텐데 똑같습니다. 첫 번째 판례.
판례가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작년처럼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국제법 기본 판례니까요. 그리고 판례를 어렵게 냈을 때 난도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올해 그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선생님 판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러시는데 근데 판례가 기본적인 판례긴 해요. 근데 좀 넓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전문 공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원점은 사실 그 요점 정리서로 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주 세세한 거 있잖아요. 세세한 거. 안 중요한 거. 세세한 거.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역시 법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단원별 할 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은데 사례형.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례형 나올 것 같다. 근데 판례를 잘 공부하시면 사례형은 잘 맞출 수가 있는 미리 좀 준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연습해보는 것은. 자, 이 정도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는 올해 시험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 올해 그 7급 준비하신 분들이 점수가 많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7급에서는 전부 다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